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1%,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허점을 공략하라 이거죠. 자, 행정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물론 아침 메뉴처럼 사소한 문제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론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외면해왔죠. 그러나 최근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통 경제학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창의적인 젊은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고 풍요로운 경제학 이론을 향한 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죠. 통계적 생명과 확인된 생명, 생명주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갈색머리 6살 소녀의 생명을 크리스마스까지 연장하기로 그러기 위해서 수천 달러가 들어가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소액 피부자들이 우체국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하지만 지역의 병원 시설이 매출세 부족으로 계속 악화되면서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망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지갑을 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통계학적 생명이나 병원이 질병을 막지 못하는 생명, 확인된 생명이라는 것은 소녀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 위에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할 때, 하나는 통계적 생명은 병원이 질병을 막지 못한다는 거,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된 생명이라는 것은 소녀의 생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몰된 광부들에 대한 긴박한 구조 작업처럼 우리는 때로 확인된 생명들이 위험에 처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모기장이나 백신, 깨끗한 식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내가 포기를 해야 되죠. 오늘 내가 집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하이킹을 간다면 하이킹에 대한 기회비용은 TV 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현실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기회비용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유효과라는 것을 알았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자신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소유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들, 즉 가질 수는 있지만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것들보다 이미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된 것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유효과입니다. 소유효과는 특별한 음악회,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로 티켓은 종종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일찍 줄을 서서 인터넷에 싸게 접속해서 운 좋게 티켓을 거머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서 소유비용에는 소유효과는 어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악회나 경기를 보러 갈 것인가? 아니면 티켓을 팔 것인가? 보러 감으로 인해서 티켓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어떤 소득에 대한 상실에 대한 기대비용이죠. 티켓을 팔았을 때는
어떤 음악회와 경기를 봤을 때 어떤 그 충격감, 이러한 상실, 상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죠. 사후 판단에 이 표현된다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서 나고 나서야 그것이 필연적인 결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사후에 판단하는 이 판단이라는 게 보면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사후 약방문 뭐 이런 형태죠. 실제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의 상원의원인 바락 오바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큰 지지를 얻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바마가 될 줄 몰랐죠.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바마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사후 판단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실수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망 사건에서 살인과 자살 중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을까? 대부분 살인이라고 답합니다. 그럴까요? 하지만 사실은 자살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이 살인에 의한 것보다 2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실수예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 질문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 오류는 상쇄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즉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아유 자살해도 죽는 사람이 많겠어. 살인해도 죽는 사람이 알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실수라는 거죠. 부위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감도 체감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효용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부도 증가한다. 이런 내용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달러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지만 부자에게는 10만 달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효용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사람의 행복, 현재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효용은 돈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감소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감도 체감 원리라고 불리는데 부가 점차 증가하면서 추가되는 부의 양은 가령 10만 달러의 증가분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체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용 체감입니다. 부는 어떤 한계를 지났을 때 도용이 체감한다. 떨어진다. 민감도 체감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싫어하죠.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지만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S자 곡선의 좌측 곡선은 우측 곡선이 만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그 그림을 살피면 이익 곡선과 손실 곡선의 상승세가 더 가파른 이익 곡선이 손실 곡선의 상승세가 더 가파라요. 이익 곡선보다. 내가 수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즉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지만 손실을 더 싫어하죠. 즉 손실은 이익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2배나 더 슬프게 하고 부효용 곡선상 특정 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효용은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각각 손실이 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좌측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우측은 아주 작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싫어한다. 사람들은.
이런 예. 최소 식별 차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소 식별 차이는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는 최소 강도라는 심리적 용어입니다. 이는 몸무게 차이보다 식품이나 채소에서 몸무게 차이보다 식품과 채소에서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체중이 30g 늘었을 때 우리는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달 때 30g은 매우 중요한 차이로 다가오게 되죠. 이를 채소 식별 차이를 줄여서 JMB라고 부르죠. 네버 배분호 법칙이라는 걸 알아볼까요? 감각에 의한 그 감각이 일어나게 한 자극의 물리적 양의 로그값에 비례한다고 어렵네요. 이걸 배분호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 상태로부터 변화에 따라 민감성 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법칙인데, 이 법칙은 자극의 세기가 강함에 따라 감각의 세기는 처음에는 급격하게 변하지만 점차 그 증가율이 약해진다는 거죠.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플까요? 두 번째는 점점 더 그 강도는 약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자동차 전조등이 두 개가 동시에 나가버리면 알게 된다. 그러나 사실 두 전구가 동시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웬만한 환한 도시에 살고 있다면 전조등 하나가 나가도 운전자들은 이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죠. 즉, 두 개의 전조등에서 하나의 전조등으로 인한 변화가 항상 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의 전조등에서 연계의 전조등 모두가 꺼졌을 때 이 변화는 분명한 그 그러니까 나머지 한 개의 전조등마저 꺼져버려요. 전조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변화는 분명하게 인식된다는 그런 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익회피적, 위험선호적, 사람들은 이익 손실 모두에 민감한 체중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익에서 위험 회피적이지만 손실에서 위험 선호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변화 과정에서 경험하면 이익과 손실에 대해 민감성 체감을 느끼며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손실에 대한 슬픔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런 얘기예요. 할인 행사에 관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할인 행사를 둘러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쇼핑에서 절약한 돈으로 다른 쇼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인 기회를 놓치기에 너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제품을 구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게 되죠. 세일 행사 등 진정한 염가 시스템, 이런 좋은 거래는 어떤 미연가 시스템이든 어떤 거든 좋은 거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런 염가 시스템 이런 거는 최저가로 이름을 날리는 코스코 매장 주차장은 언제나 고가의 자동차로 넘쳐난다. 그래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액 극대화 전략에 속한다. 아니, 속는다. 효용이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위로 짐작한다는 거죠. 제일 높이 솟은 그래프는 행동가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에너지바를 먹을 때의 효능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행동가는 효능이 극대화된 지점에까지, 즉 에너지바 시기까지 계속해서 먹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 주목할 대목은 죄책감을 활용할 때 삶의 즐거움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행동가들은 에너지바를 덜 먹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먹는 것을 덜 즐거운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데, 어렵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협력은 어디까지? GS 딜레마 게임에서 40%에서 50% 사람들은 서로 협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골든볼즈 게임에서 40에서 50%는 협력의 비율이 40에서 50. 상금이 올라갈수록 협력 비율은 낮아집니다. 진짜 돈으로 게임할 때 참가자들은 여전히 절반 정도의 협력을 선택합니다.
행정경제학 구축을 하면서 얻는 교훈이 관찰하기입니다. 행정경제학은 단순한 관찰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둘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한번 잘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틀렸음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틀렸을 때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 틀렸다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이기입니다. 행정경제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설적인 모형의 비현실성에 대해 경제학자 경제학자의 대가들에게 경고하여 경제학자의 대가들에게 당신이 사실 과연 현실성이 너무 없다. 현재 가설 모형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데 그것만 믿고 어떤 경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냐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